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맞게 산타랠리는 과연 올 수 있을지, 온다면 어떤 코인이 오르게 될지, 안 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비트럼이 어제 잘 갔어요. 보시면 잘 갔는데 거래량이 크게 뜨면서 간 다음에 항상 이게 보면은 보통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 분할로 좀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 매도든 매수든 이걸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잘 했다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을 방송과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4시간봉 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 3분 뒤에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4시간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기간 동안 이 수렴안을 얘가 계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종가로 굉장히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그때는 알트들 조정이 또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제가 이더와 그 다음에 9메이저까지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메이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더도 어느 정도 갔고요. 이더리움은 좀 못 갔지만 이더 계열이 어쨌든 갔잖아요. 아비트럼이라든지 뭐 옵티미즘, 그 다음에 뭐 이뮤터블 같은 이런 레이어 2 계열이 다 갔단 말이에요. 폴리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더리움이 더 싸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 필수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 40에서 60%를 기준으로 잡고 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 현금 비중 40% 놔두면 되고, 장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현금 비중 60%까지 만들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번 상승장을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따가 재료들을 막 알려드릴 건데요. ETF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산타랠리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피를 할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주말 동안에 펌핑이 오고 알트장이 오면 매우 좋지만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서 비중을 조금씩 익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제 방송과 영상 그리고 잘 대응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락오는 거, 다시 사야 되는 거, 또 사야 되는 거, 여기서 또 눌림 오는 거, 사야 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멤버십이나 선물방을 안 들어오시고 영상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잘 했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의 하락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가볍게 하락이 올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올라주고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락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건 조정이니까 이 조정이 어쨌든 크게 오든 작게 오든 간에 여러분들 조정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트코인의 시총을 좀 보게 되면요, 그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의 시총을 좀 보면 굉장히 마켓캡이 한번 제대로 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저평가라는 것도 이게 어쨌든 주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해서 뭐 리테스트라든지 조금 더 눌린다라고 하면 이거 몇 주 동안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락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풀매수할 필요 없다, 그리고 풀매도도 할 필요 없다. 항상 현금 100%, 코인 100%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면 항상 분할 매수하게 되고 분할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전혀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 자체는 좋은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되니까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때 장투 얘기를 했었고 요때도 말씀드렸고 요때 다 영상으로 포기하지 마라, 앞으로 큰 거 온다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드렸고, 분할록에서 모아갈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고 이제 와서 이제 반응이 생기면서 또 반발 심리도 있어요. 그렇게 어그로 끄냐,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영상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을 비공개한 적은 있어도 영상을 뭐 삭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다 남아있잖아요. 제가 틀렸든 맞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에 지난 걸 살펴보면 이 시기에 뭘 찍었나,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그냥 이 영상 하나에서 지금 현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영상이라든지 그 영상 내용 자체에서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저는 이때 오히려 사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계속 조심해야 된다.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된다. 그러나 현금 100%, 현물 100%, 코인 100%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정도만 대응을 하시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뭐 이것도 선동한다고 들릴 수도 있고, 저는 전혀 선동할 생각도 없고, 그냥 여태까지 봤던 것들을 보아하니 조금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펀비도 높고, 그래서 좀 한 방 더 올려주고 떨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좀 떨어지든 간에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의 좀 변수들이 많을 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현금을 조금 늘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장밋빛 전망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뷰를 볼 거예요. 이렇게 빠른 기간 동안 뭐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9개월 뒤면은 고점이 뭐 나온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이 시점쯤에는 요런 게 한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든 크든 그게 항상 2020년, 2019년, 그다음에 2016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래서 요게 조금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리는데요. 근데 뭐 어쨌든 조심을 한다고 해서 현금 비중 조금 늘려놔도 나쁘지 않고, 늘려난 다음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있는 코인으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현금 100%나 코인 100%는 리스크가 있고 40%에서 60%를 장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서 모든 움직임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짜는 위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또 다시 제가 요때 장투를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렌더의 장투를 언급드렸던 것처럼 또 한번 장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 항상 제가 언제 올리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잘 해놔야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 3개 정도가 오르면 4개 때 피날레가 뜨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이때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한 4개 정도 뜨면은, 혹은 2개 정도 뜨면은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한 달 정도나 혹은 2달 정도 조정이 온다 그랬을 때는 조금 크게 올 수 있다. 왜냐면 그동안 한 4달 동안 빡세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를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유동성을 보면요, 천천히 지금 빠지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녹색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되고 있죠. 근데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부정적인 시그널이 아니고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한 번의 눌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가 유동성만 증가한다고 해서 눌림이 여기 보시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 유동성이 증가할 때도 보면은 눌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감소할 때, 증가 폭이 줄어들 때도 가격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다이버넌스 역할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되게 조그맣다라고 하는 건 추후에 이만큼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겁먹을 것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아더에이즈가 주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솔라나를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재밌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그널이 있다면서 뭐 공교롭게도 이더리움이 오르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아더에이즈라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치부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만 이번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달러 인덱스
인덱스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이거는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기대감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반비례 관계가 됐기 때문에 반비례요. 반비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비트코인한테 전혀 문제될 건 없겠네. 다만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내려가다가 반등 주고 내려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려갔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조정의 형태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잘 넘어가면 우리가 진짜 좋은 장밋빛 미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라울팔이 얘기하는 것도 이더리움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좀 능가하는 형태로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상승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그 비트코인이 항상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고점을 찍으러 간다거나 그럴 때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이더리움보다 더 비트코인이 퍼포먼스가 좋을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상승이 오면 뭐 2021년과 같은 그런 장이 온다면 그때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더리움이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은 구조 자체도 심지어 디플레이션 구조가 되면서 코인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가격이 그대로라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올라갔을 때 생각보다 상승폭이 커도 시총이 얼마 안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폭이 클 수가 있고 이더리움 자체가 이번 사이클에는 크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장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찐 불장에서는 이더리움 정말 많이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더리움은 좋은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소식으로 나왔죠. 오늘 미국 SEC가 내년 첫 영업일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유력하다. 그래서 2024년 첫 영업일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도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 7개 회사의 대표들과 컨퍼런스 콜을 가졌고 이 중 2개 회사 대표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21 세어스 등이 참석을 했고 서류 업데이트를 마치지 않으면 내년 1월 초 있을 잠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목록에 포함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기 딱 나왔죠. 컨퍼런스 콜. 요 딱 나오잖아요. 여기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21 세어스 있단 말이에요. 참 얘네들은 항상 포함이 돼요.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은 얘네들을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데드라인이 있다 그래서 꼭 그때 승인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 전에 언제든지 승인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마침 ETF가 승인이 된다면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게 있어요. 때마침 승인이 된다면 요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얼추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간다는 거죠.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올라준 다음에 첫 거래일이 있습니다. 첫 거래일. 근데 항상 이때가 저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코인베이스 상장 시기도 비트코인의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말에 CME 선물 거래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21년도 10월과 11월에 선물 ETF가 될 때도 그렇고요. 항상 그럴 때가 고점인 적이 많았어서 우리는 이때 그러면 피날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왜?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아하니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이거 진짜 쎄한데 라는 느낌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현물 ETF가 만약에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거래를 시작하는 날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에서 암호화폐 시총이 3.2조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 현재 시장은 강세장 중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 중반이라고 하는 건 사실 2017년 같으면 2017년 연말 사이클 때 같으면 한 2016년 후반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중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이 한 번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은 이 부분인데요. 그 최근에 테더는 계속 시가총액을 고점을 갱신하면서 유통량이 늘어났는데 반대로 USDC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증가 추세로 좀 되고 있다는 거. 결국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발행된다는 건 이 코인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형태가 그 1대1은
되지만 굳이 이걸 스테이블 코인 쓰는 이유는 웹3 크립토 세상에 와서 돈을 쓰려고 이걸 굳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뭐다? 크립토에서 돈은 수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발행되고 한다라고 하는 건, 유통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 코인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 유동성 겪어봤잖아요. 돈을 찍으면 자산은 오르는 거. 이게 좀 기본적인 대전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늘어나는 신호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게 진짜 조정이 한 번만 크게 나와주면 진짜 큰 기회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진짜 군침이 싹싹 돌아요. 지금 보면은 한 입 딱 하고 싶고 진짜 뭔가 밥상 딱 차려지면 진짜 맛있게 먹고 싶고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 밥상 차려졌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좋은 숟가락, 좋은 젓가락, 좋은 식사 예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복 상태로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배고프면 더 맛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서에이지 아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인사이트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이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해요. 보면은 전통 금융의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흥행하면 비트코인의 생존이 위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어떤 비트코인의 결말? 뭐 아니면 종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갈 것 같은 거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결국 그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루나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는데 딱 이걸 짚어주더라고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은 전통 금융권 대기업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비트코인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이나 다른 자산과 달리 움직이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140년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0이 됐을 때 채굴자들은 거래 검증에 따른 보상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검증이라는 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을 사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왔다 갔다 해야 검증이라는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ETF만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만약 서구권 또는 중국의 최대 자산 관리자가 유통되는 모든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자신들의 월렛에 보관하는 게 아닌 비트코인의 ETF만 이용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는 굳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일이 없다. 당연히 보상이 줄어들면서 채굴자들은 채굴기 작동을 중단할 거고 종국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멈추게 된다. 결국 국가에 의존하는 암호화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되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예요. 정말 고민해볼 만한 것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현물 ETF라는 것들이 결국 시장 자체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영향은 주지만 결국 이거 자체가 거대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되고 있어요. 왜? 채굴 자체도 지금 미국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2등이 됐죠. 1등에서 압도적 1위에서 2등이 됐잖아요. 그러면 채굴도 먹었죠. ETF도 먹겠죠. 그러면 뭐겠어요? 미국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그 과정에서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비싸지겠지만 과연 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것도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볼 만한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은 정말 초장기 계획도 세워놓고 가야지 이만 단기 계획이나 그냥 몇 년 단위 계획만 세워서는 뭔가 좀 더 변화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도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유용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블랙록이 ETF 신청서에 3분의 1 시드 자금 투입 예상 명시. 그래서 $10,000,000 규모의 시드 자금을 투입할 거다라고 예상된다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그럼 싼다는 게 뭐예요? 저평가 구간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쵸? 평가를 안 좋게 할 때 이걸 왜 하냐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들어오신다는 건 행운이에요. 행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좀 보시다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지만 좀 전체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그게 니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멤버십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피트에 있는 코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요 초록 색깔 체크 표시가 된 게 몇 차 타겟을 도달한 거예요. 이건 1차 타겟을 도달한 거고 이건 2차 타겟까지 도달한 거죠. 체크가 2개니까. 보시면 그 목욕탕 표시가 손절가에 나면은 손절이 된 건데 보면은 이제 거의 없죠. 보면은 목욕탕이 없고 다 연두색 체크 표시만 이렇게 주주주주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현금 비중은 수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물린 코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 답변까지,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같은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그 브리핑과 그 다음에 질문 답변까지, 소통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면 되고,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동안 쇼 포지션에 또 도달을 했네요. 타겟이 이렇게 방금 도달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멤버십과는 별도의 방이 선물방이지만 선물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변화무쌍한 무빙들에 대응하기가 좀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물방도 멤버십과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것도 숏, 롱, 그 다음에 롱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롱 그러면서 제가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포지션을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우디드급 태세전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손절이 되게 적게 나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12월 19일까지 가고 위로 올라가는데도 거의 없죠.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도 목욕탕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목욕탕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렇죠? 이때 한번 뜨고, 그러니까 거의 안 뜨는 상황에서 손익비가 좋고 승률이 좋은 형태로 매매를 하는 그런 쪽을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선물방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고요. 제가 이후에 저녁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든지 또 시간이 되면 영상 또는 방송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